우리 세대는 아마 우리 선배님들께 아마 엄청 고마움을 느끼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그래도 부족함 없이 많이 자랐고,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져 있구나. 예전에 역사책을 보면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세대는 불안함을 느끼고 사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도 너무나도 작아졌고, 이번에 저는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를 이제 해외에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국내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또한 불안함을 갖고 사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인구 구조입니다. 출산율이 0.7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거의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의 전쟁이 일어난 국가보다 인구가 빨리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런 재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이렇게 빛나는 대한민국이 30년 뒤에도 빛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불안을 지니고 사는 세대가 또한 저희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연금이 혹시나 고갈되면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불안을 지니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 올해 초에 연금 개혁 있었죠? 네.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기억하십니까? 그 모수개혁, 구조개혁은 아니고 모수개혁이었습니다.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다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번에 개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연금 자체와 또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 한편에 있어서 재정의 안정화라는 측면만 볼 수는 없어서 그 양자를 절충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 안정화, 이 인구 구조의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연금이 재정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비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겁니다. 연금 재정을 고갈을 방지하는 건 사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돈을 내야 할 사람은 더 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는 돈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미 우리가 있는 돈은 조금 더 잘 지키고 수익률을 올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크레딧부터 해서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모두 다 이 세 가지 공식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금 개혁은요. 더 내고 덜 받자가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지난 연금 개혁 기억하십니까? 더 내고 더 받자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걸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더 내는 건 우린 것 같고 더 받는 건 왠지 기성세대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정말 재앙적인 인구 구조 하에서도 이거 왠지 뭔가 우리만 손해보는 이런 결론이 난 것 같다라고 해서 분노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전제는 그런 식으로 갔을 때는 연금이 일정 시기가 되면 고갈을 해버린다라는 어떤 그 산식도 전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식이 꼭 그렇진 않다라는 또 견해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수익률을 올리면 됩니다. 맞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면 되는 건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더 낼 필요도 없죠. 맞죠? 수익률은 물론 최근에 수익률이 좀 올랐다라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증시 호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고갈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면 그렇게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다면 더 낼 이유도 없겠죠. 더 내는 걸 그래도 감내하는 건 과거에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마이너스 40%, 50%까지 나오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연금 개혁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향후를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 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부분에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는 참
청년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죠. 원래는 여러 가지 세대 간 이런 형평을 고려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은퇴를 앞둔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비교적 빠르게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고, 조금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청년 세대들, 20대들은 조금 더 천천히 1년에 0.5%씩 올려서 장기간에 걸쳐서 보험료율이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원래 정부 초안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그것도 삭제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 예. 그리고 대신에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즉시 43%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정말 힘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대 50대 후반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은 덜 내고 더 받아가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현재 우리의 연금 구조 또 연금 상황이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균 수령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또 사각지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와 있는 저희의 특수성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연금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총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연금을 신뢰하는가라고 했을 때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팽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팽팽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요, 세대 간 이 신뢰한다, 불신한다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면 바로 보이시지만 50대, 60대는 신뢰한다가 많고요, 20대, 30대는 불신한다가 압도적입니다. 75%, 30대는 심지어 75%가 불신한다고 합니다. 국가 재정 정책에 있어서 이 정도의 압도적인 불신이 있다면 굉장히 사실 이 분노는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만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는 사람들, 청년들은 더 내는 걸 부담하고 기성세대는 받는 돈을 조금 줄이는 장치로서 자동 안정장치라는 걸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모두 인정해 주는 거에 있어서 나중에 인구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물가 상승률을 일부분만 반영함으로써 받는 보험 급여를 조금 줄이는 그런 부분에 기성세대도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연금 개혁 합의 당시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하고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졌죠.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어떤 연금 개혁안을 가져왔는지를 보면 이런 부분이 모두 빠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혹시 기성세대의 양보에 대해서 담은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정부 차원에서의 연금 개혁안을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안으로 낸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123대 과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업무 보고에도 지난번에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도 가져오셨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 123대 과제에도 이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모두 다 보면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요, 보험료 지원 확대 더 받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보험료 지원 확대는 일부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크레딧 확대 더 받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 이 부분도 더 받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기초연금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겁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어려운 노인들 분들을 도와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장치는 쏙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수개혁 이후의 과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저기는 이렇게 부분 나와 있는 그 연금 관련한 안들인데요. 그 부분은 결국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서 결국은 다뤄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떠한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금특위에서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과제에도 발표를 하고 다른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회에서 하면
해올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신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지난 정부 시절에 저도 연금특위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때 윤석열 정부에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 속해 계신 의원님, 당시 사회수석을 하시던 의원님께서 원래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한 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결국은 그것을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포기하고 국회 연금특위에 넘겼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내는 것이 좋은 측면과 국회에서 여야 또는 사회적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 측면이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과정이 그랬다는 점을 잘 아실 거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일종의 구조개혁안을 포함한 안을 내야 되는 시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수개혁을 이제 올 초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신 연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국회의원의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우선 좀 진도를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왜 이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는지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이 첫 번째가 아니었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금 개혁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게 04년도에 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그 연금 개혁입니다. 07년도에 최종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연금 재정이라는 게 고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비슷했습니다. 낼 사람들은 더 내야 하고 받을 사람들은 받을 걸 줄여야 된다. 그렇게 고통 분담을 서로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어떻게 정부와 초안이 가져왔었냐면, 정부는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야 될 사람들은 보험료율을 15.9%로 올리고 대신에 소득대체율, 받는 돈은 60%에서 50%로 내리자라는 게 처음에 정부 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론이 혹시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받는 돈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을 15.9%로 올리지 않고 9%로 유지했습니다. 대신에 받아야 될 돈, 기성세대가 받아야 할 돈을 60%에서 40%로 20% 낮추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안에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법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녀 세대가 지금 20년이 지나서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받는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걸로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총리님,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측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향후에 다른 문제하고도 저는 많이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 최근에 총리님, 정년 연장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정년 연장이 있어서 정년 연장이 혹시나 청년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점도 일정 부분은 세대 간 대화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금 문제처럼 이렇게 세대 간 불신이 쌓이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이게 합당한 대화가 되고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만 이제 운영되는 국회 연금특위, 그리고는 특히나 세대 포함을 더 시킨 사회적 대화를 처음부터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시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청년 세대일 겁니다. 집이 없는 청년 세대고, 반대로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기성세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금 문제와 같은 이런 불신이 있으면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법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도 저는
굉장히 크게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재명 정부는 청년 세대보다 기성 세대의 이야기를 더 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오르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신 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새 정부가 젊은 세대 이야기를 더 잘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는 대통령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펼쳐야 할 정책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제일 큰 과거의 변화 중에 하나는 모든 정책 결정과 그 논의에 있어서 젊은 세대를 반드시 일정 부분 포함해서 하자. 그런 방식의 사회적 대화가 이전의 사회적 대화가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핵심적 변화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연금 문제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연금 문제는 이제 시작이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과 함께 아주 거창하게 개혁 과제로 내세웠던 연금을 마지막에는 사실은 구조개혁, 모수개혁 다 안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타결을 포기 내지는 해태했었습니다. 그걸 어렵게 사실은 모수개혁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해서 적어도 자동 조정 장치라는 기성세대의 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안 자체에 대한 타결을 사실은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정리한 것인데 저것이 100점짜리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의원님의 충정도 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입장을 가져야 될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미 오랫동안 많은 일을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정부 과제도 발표를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너무 적어도 초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에도 단 한 푼도 신규 과제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연구 용역 예산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다른 기회에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이런 문제들이 저는 세대 간 이런 신뢰 회복. 네, 의원님 말씀을 특별히 청해서 듣겠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모시고 말씀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총리실 차원에서 논의할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